안녕하세요. 또 이제 옷이 또 바뀌었죠. 이제 짧은 팔에서 긴 팔로 바뀌어가네요. 그럼 제가 긴 팔로 바뀌었다는 것은 시험 날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날짜가 며칠 안 있으면 시험 날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전범위예요. 자, 양도소득세 전범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전체 범위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범위가 좀 늘어날 거예요. 또 이제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조금씩 확대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전범위 문제로 아마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전범위 문제고 이게 듣기 전에요. 이제 수업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좋아요 한번 눌러놓고 해줘. 이게 구독밖에 없네. 구독은 다 이미 하셨잖아요. 구독은 하셨으니까 이제 좋아요도 한번 눌러놓으시고 밑에 이제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부터 눌러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이제 1번은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이제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는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종합소득과는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요. 거주자의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본인이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신고할 때 성립이 아니라 신고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런 거죠. 신고함으로써. 그러면 성립은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이 되고 확정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오답이에요. 2번 틀렸어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근데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나눠가지고 공동 소유자가 지분별로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각자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출국한 날까지는 거주자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래서 출국 1월 1일부터 출국한 연날까지는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기간은 거주자로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는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신고하시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100분의 70은 미등기네요. 미등기 세율이 적용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자, 그럼 1번 광어권. 바로 틀렸네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 들어온 게 있죠.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만약에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을 때는 그때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골프회원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전부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이제 3번. 양도에 대한 설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양도가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이거는 법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다시 돌렸으니까 이 경우는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위자료 나오면 매매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매니까 당연히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제 디귿은 지분 변경 없이 이 말은 단순 분할입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쪼갰으니까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건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가 다시 재취득하는 경우는 이건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는 양도에 해당은 되는데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건물 매매원이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총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X 친 게 하나, 둘, 셋, 넷. 자, 4개 잡아냈네요. 그럼 3번은 4번 요게 답이에요. 이제 문제 4번. 양도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도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1번은 5년 보유,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등기됐네요. 1세대 1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 5년 보유, 2년 거주했네요. 그러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10억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9억 초과분이 과세가 돼요. 그럼 9억 초과분이 과세니까 10억이라고 했으니까 10억에 매각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걸 찾아라. 그럼 1번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요.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양도인데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업자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건물 건설업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그다음 이제 재산 분할 나왔네요. 혼인으로 인한 형성된 부분의 재산 분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국가가 인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내가 해놨던 그 물건을 내 앞으로 다시 돌리더라도 이 경우는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5번 질문이에요.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1번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네요.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취득 날짜도 원래대로 되돌리면 돼요. 당초 취득일로 가면 되겠죠. 장기 할부 조건 나오면 1개, 2개, 3개, 셋 중에 빠른 날. 앞에가 완성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일반적인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가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했으며 이 부담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이 아니에요.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에서 점유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럼 4번 이게 답이네요. 문제 6번. 비과세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한 2주택 2개 이상을 같은 날에 동시에, 그러면 집을 2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2개를 가진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양도했을 때는 먼저 파는 건 과세, 나중에 파는 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의 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입니다. 여기서 납세자라고 쓰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물건을 양도했던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해외 이주로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만 파시면 2년 안에만 양도하면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따로따로 가진 자가 이제 여기서는 일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그러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우리나라에 집 한 채 가진 걸로 보겠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상속과 일반 주택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는 집 한 개로 보는 거고 상속 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판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일반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이네요. 다가구에서는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것만 잘 보면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러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는 분리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으니까 전체를 하나로 봐서 단독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단독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한 집으로 봐서 단독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5번은 이제 겸용주택인데 주택과 주택 이해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이해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데 원칙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주택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만 그랬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안 봅니다. 이 말은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가겠지만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5번 해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7번. 7번은 양도 차익을 계산했을 때 계산한 것으로 옳은 거. 그럼 이 사람은 6월 1일 날 국내 소재 주택을 10억 원의 특수관계인 야인자에게 양도하고 네, 6억 원에 취득을 했네요. 네, 소송비용,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2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천만 원이다. 모두 소득세법상 정한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했네요.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저 그럼 이제 양도 차익 구해보죠.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요. 또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또 빼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양도 차익이 계산됐네요. 그러면 양도 가액은 10억, 취득 가액은 6억, 필요 경비는 3천. 그럼 6억 3천이죠. 6억 3천이니까 남는 게 3억 7천. 3억 7천이 남았네요. 그럼 양도 차익이 3억 7천이 답이 없네. 3억 7천. 분명히 여기까지 풀고 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 뭐야? 답이 왜 없지? 왜? 3억 7천이 맞는데?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가주택이라 했잖아요.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취득이 2010년 6월 15일에 취득해서 2020년이니까 이게 10년을 보유했잖아요. 그럼 보유했으니까 보유기간이 2년 넘었고 1세대 1주택이고 그다음에 등기가 됐는가를 한번 찾아보죠. 등기 됐는가 쭉 찾아보니까 등기란 말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등기란 말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취득하고 관련된 모든 게 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등기된 거구나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이제 곱하기 고가주택 그러면 전체 양도가액이 10억인데 그 10억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 그러면 3억 7천에 10분의 1이면 3,700만 원이네요.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3,700에서 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은 3,700, 1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8번은
국내 소재 토지고 5년을 보유하고 등기되고 양도소득 금액 산식이다. 양도소득 금액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만 빼면 되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면 안 돼요. 단 취득 가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 걸로 보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국내 소재 토지고 3년 이상을 보유하고 등기가 됐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9번으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양도소득의 총 수익 금액은 양도가액입니다. 맞았네요. 거주자인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럼 그의 아들 그랬으니까 직계 존비속이죠.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 후에 5년 안에 양도할 때는 취득가격은 증여한 사람의, 증여한 자의 취득 당시 가격이니까 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했으니까 을이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틀렸죠?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더라도 취득가격은 1번이 실지 가격이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 그것도 안 되면 감정가액, 그것도 안 되면 환산 취득가격, 이렇게 순서적으로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9번에 4번이 틀려 있어요. 그다음 5번은 취득 가격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면 자본적 지출이나 또는 양도 직접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려면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을 하거나, 만약에 수치 보관하지 못했을 때는 금융거래 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10번이에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첫 번째, 1번은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냈네요. 그럼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납부한 사람이 실제로 내가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내가 부담했으니까 그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이 틀렸네요. 네,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 3번, 이렇게 순서를 적용하면 돼요. 그다음에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환산 취득가액 3번, 기준시가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됐네요. 내 면적이 증가되면서 조정금을 징수당했네요. 징수한 조정금이 있으며 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격에 넣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으며 그 금액은 취득가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이 돼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이 돼 버렸으니까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었네요. 이제 11번.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한 여기서 소송비용 여기까지는 취득가격에 포함이죠. 그런데 필요경비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그럼 그거 빼고 요거 빼고 난 나머지를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건 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을 했네요.
그러면 그 이자 상당액은 거래 가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취득 가격에 당연히 포함하셔야 되네요. 그럼 2번이 답이네요. 3번도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면 제외시키고, 또 4번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으면 제외시키고,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시가초과액 너는 제외. 시가만큼만 인정하니까 시가초과액은 제외. 그다음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너도 제외. 대출금 이자 너도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12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이 가능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2번이 탈락이네. 2번이 틀렸어요. 또 토지의 이용에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도로를 신설했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이죠. 또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 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도 양도의 직접 비용과 관련돼 있으니까 포함시키면 돼요. 근데 5번처럼 매각 차손이 나오네요. 매각 차손이라는 것은 이제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미리서 팔면서 손해보고 팔았을 때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는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금융기관 이외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기관 한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이제 미등기. 자, 미등기네요. 일반적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으로서 5년 6개월이고 거주기간 3년, 이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정확하려면 등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합니다. 또 보유기간이 10년이고 등기된 상가 건물이니까 곱하기 매년 2%씩이니까 최대 여기서는 20%밖에 안 됩니다. 30%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3번은 5번이 오답이 돼요. 이제 14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1번은 국내 토지와 국내 주식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처분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부동산하고 주식을 따로따로 양도했을 때는 각각 250이니까 최대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세율 중에 최고 높은 세율은 지금 현재는 미등기 70%예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그랬죠.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으면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데서 이미 경비 처리했으니까 그만큼은 필요경비로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빼고 난 나머지를 취득가격으로 잡아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면 됩니다. 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2월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수증자가 아니에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여, 증여 이거는 없어야 돼요.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양도 1까지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한 날까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5번.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그럼 부동산이네요. 부동산에서 손해봤으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왜? 같은 종류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동일한 그룹 안에 있는 동일 종류의 소득이기 때문에 통산이 가능하다. 너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과세표준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모두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년 6개월 보유한 등기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2년 6개월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의 당시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등기 의제니까, 등기로 의제가 되니까, 등기로 인정이 됐으니까 공제 요건을 충족했더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네,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됐으면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16번 가네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미등기 상태로 팔면 70%. 등기된 건물을 6개월이니까 1년이 안 됐으면 50%. 등기된 주택 조정 대상 이외라겠네요. 등기된 주택이고 1년 3개월이면 6에서 42%. 1년 8개월 보유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불문하고 보유기간 불문. 보유기간 묻지 말고 6에서 42%짜리 세율로 갑니다. 그리고 16번은 4번이 답이에요.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2년 5개월. 그러면 2년 넘었고 등기되고 사업용이니까 6에서 42%. 이제 문제 17번이네요. 갑이 상속받은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피상속인이 5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 되어야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그런데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3년이 아직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가 됐다 그랬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판단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5년, 그 다음에 6개월이니까 다 합쳐서 5년 6개월이네요. 5년 6개월이고 등기가 된 국내 소재 토지니까 2년 넘었죠. 2년 이상 됐으니까 6에서 42%입니다. 여기는 6에서 42%까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가격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가격은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신고하기 위해서 평가한 그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네, 상속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7번은 3번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평가한이란 말이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니까 현재 가격이니까 그게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셔야 돼요. 18번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으니까 등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의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등기 상태로 물건을 팔면 과세 표준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에 대한 세율은 산출세액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산출세액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산출세액에다가 그러면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산세가 아니라 세율이 70%가 되는 거예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19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그의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네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면 돼요. 갑이 을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을이 모르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할 때, 을이 배우자예요. 을이 배우자니까 증여를 인정하면 되겠죠. 증여를 인정한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됩니다. 증여를 여기서는 증여 인정이니까,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받은 배우자 기억은 맞았네요. 취득 가격은 을이 증여받았을 때가 아니라 취득 가격은 갑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을이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증여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경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인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옳은 것으로 그랬으니까 기억,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이에요. 이제 20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죠.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지는 그 사람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또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이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세금 낼 게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는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정신고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확정신고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또 물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의 이제 멘트가 뭐냐면요,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노력을 해서 얻은 거지, 나는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훔쳐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지금까지 엄청 힘들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힘들게 노력했으면 반드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 성공을 남의 승리를 막 훔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요 분들 어떻게 알아셨네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내셨네요. 이렇게 이분이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를 이제 해요. 좋아요 한번 탁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니까 역시 좋아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자, 여기 있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 누르시고 가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싫어요 하고 누르신 분이 있어요. 싫어요 하면 다음 주부터는 강의 안 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좋아요 일단 눌러놓으시고, 눌러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문을 완벽하게 내가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 막 찍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문제는 풀지도 않고 막 답만 찍어갖고 보내고 1개, 2개 맞춘 사람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한 건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시험지를 다 보내주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게는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아니 열심히 풀어서 1개 맞았다. 그러면 그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그냥 답만 막 찍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수문제를 답만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개 맞더라고요. 저도 한번 연습해봤어요. 하도 막 1개, 2개 맞은 사람 있어가지고 어떤 분일까 하고 내가 한번 막 아무거나 선별해서 아무거나 막 찍어봤어요. 내 생각난 대로.
그랬더니 뭐 2개, 3개 막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마지막 이제 과정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내가 이 문제를 딱 풀면서 아 이건 이게 답이다. 이건 이게 답이다. 그리고 다 맞춰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인데도 그냥 대충 하시다가 또 내년에 이 문제를 또 풀고 싶으신 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올해 안에 끝내야죠.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끝내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이제 했으니까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내년까지 계속 공부를 하려고 유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 그 공로가 이제 성공으로 합격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세 총론하고 지방세 아마 전체 이렇게 크게 큰 범위로 나갈 거예요. 이제 조금씩 범위가 더 늘어나요. 엄청 범위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이제 범위를 늘려서 공부 분량도 그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이제 분량을 조금씩 더 늘리고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는 하루에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범위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 좀 잘 하시고 이런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힘든 부분은 다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그 원포인트 정리, 그 비교 정리 지문 쪽 그쪽에 가서 내가 잘 안 됐던 부분만 계속 한번 읽어보시든지 안 되면 그쪽만 동영상을 들어보시든지 또 안 되는 부분만 보충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걸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